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도 지금 이제 움직임이 워낙 심상치 않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진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먼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진단입니다. 현재는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불황의 초입 이제 시작했죠. 3월부터 네.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인데 이건 초입이고요. 내년 상반기가 되게 힘들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2021년에 시군구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올랐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는 세종, 작년에는 동탄도 들어갈 것 같고요. 화성이죠. 그리고 광교, 수원의 영통구도 들어갈 것 같고, 여기다가 하남 쪽도 있었고, 또 남양주, 다산이라든가 이런 신도시들, 양주의 옥정 지역이라든가 인천의 검단이라든가 송도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뭐 안산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지역들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30-40%씩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 매수세가 누구였나를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통해 살펴보면 갭 투자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세 끼고 샀던 거죠. 왜 이게 있었냐면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2022년 8월에 급등할 거라는 공포가 굉장히 컸어요. 물량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걱정을 했냐 하면 어차피 전세를 몇 억씩 올려줘야 될 바에야 차라리 그 올려줄 준비한 돈으로 내가 집을 사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그때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서 딱 보니까 전세 대란은커녕 지금 전부 월세로 가고 있는, 그리고 전세 가격 빠지고 있는 중이고 금리는 이렇게 올라버리고 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렇게 갭 투자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리스크가 뭐냐면 자기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모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거는 정말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하면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도 전세 살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서 전세를 끼고 샀잖아요. 근데 그 전세 가격이 3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샀는데 이게 2억이 됐고 2억 5천이 되면 이 금액 차이만큼을 돈을 돌려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 공시 리스크까지 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문제는 여기다가 금리까지 높아져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5-6%까지 왔고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아무튼 신용대출 관련돼 있는 금리들도 5-6% 다 이상을 넘어섰고 일부 은행은 7%까지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레벨의 금리 레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야 버티겠죠. 왜 올해는 뭐 경기도 나쁘지 않고 또 임금도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준 9% 10%씩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올해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고 수출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내년 임금 오를 거냐? 내수 경기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내년에 뭘로 나오냐면 금매 내지는 경매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게 이미 지금 한국 경매 시장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전국 단위 경매 낙찰가율이 90% 밑으로 지금 내려갔고 서울도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이고, 실제로 1차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라고 해서 그 10개 정도 거래가 올라오면 그중에 지금 낙찰되는 게 2-3개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거는 1차 유찰이 되고 가격을 이제 20% 깎아서 2차에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그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되는 가격의 비율들도 현재 90% 80%가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근데 한 동네에 있는 집이 그렇게 값싼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돼 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중고를 주니까, 중고 집단이니까. 결국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주택시장이 적어도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하락을 시작했다면 약 1년에 걸친 시간은 조정의 가능성들이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기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도 그것도 힘들겠지만, 이제 그동안 경험상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를 때는 또 이렇게 장기적 상승세가 되지만 또 하락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길어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3년 정도 하락하는 게 최대였다면 부동산은 그보다 보통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더 평균적으로는 더 길었단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혹시 더
길어질 수도 있는지 그렇다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네, 것도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번 일단 짧다고 예, 이번에는 보시죠. 짧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짧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뭐 첫 번째는 환율이라도 올라서 네. 경제의 외형이 네. 되게 커지고 수출 기업들은 아무리 뭐 올해 경기 안 좋다 그러더라도 이 환율 수준 1,300원대 환율 수준이 유지되면 이게 한 1년 정도 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이익이 줄지는 몰라도 안 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연쇄적인 어떤 기업의 연쇄 도산 파산의 리스크들은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 레벨에서도 사실 이익을 못 낸다. 그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없는 회사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환율 레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출 쪽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그냥 내수 경기 좀 안 좋아지는 정도로 경기의 하강은 있지만 수출 부문의 연쇄적인 대기업 파산, 뭐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동양그룹 사태가 났던 2012, 13, 14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금은 훨씬 나은 여건이 아니겠나. 이게 이제 저는 첫 번째고 그때가 바로 하우스푸어 사태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급이죠. 주택 공급이 2012, 13, 14에 있었던 하우스푸어 사태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연 20만 호의 보금자리 주택이 계속 공급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을 엄청나게 일으켰는데 지금 아무리 뜯어봐도 강동, 반포 그리고 장위 일부 뭐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타워 크레인이 올라간 데가 없어요. 너무 주택 공급이 적어요. 물론 이 주택 공급이라는 게 한번 착공이 되기 시작하면 입주할 때까지 경기가 나쁘더라도 꾸준히 지을 수밖에 없어서 불황의 입주 물량이 많아져서 이게 항상 경기를 하강으로 몰고 갔는데 올해 내년 사이 서울이나 뭐 인천, 경기도 전국을 따져볼 때 입주 물량 많은 지역들을 찾아보려 그래도 인천 정도 말고 지금 입주 물량이 크게 쏟아지는 지역을 찾기가 어렵다. 결국 물량이 그렇게 없으면 전세 가격이 분명 갭 투자가 좀 소멸되고 또 더 나가서 월세로 가면서 전세 가격의 급등세가 진정되는 정도이지 이 전세 가격이 팍팍 떨어지려면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없잖아요. 네. 네, 이런 면에서 나쁘긴 되게 나쁜데 그리고 가격 조정도 클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급등했으니까 이럴 때 이 조정은 상당히 가파르게 오거든요. 대신 이게 무한정 장기화될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 정도의 불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셋값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집값이 좀 안정되거나 하락하면 전셋값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구가 분화된 만큼 다 분화된 상태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소득이 줄고 또는 뭐 직장을 잡기가 힘들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제 독립을 했을 젊은 세대가 집에 남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구 분화가 느려지면서 이제 저희 걱정 중에 하나는 과연 전셋값이 예전처럼 높아질 것이냐. 왜냐하면 가구 수가 진짜로 이제 정말 나갈 대로 다 나갔단 말이죠. 이제 쫙 나갔는데 오히려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코큰족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전셋값이 안 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저는 뭐 이건 네. 많이 동의하는데 네. 이건 굉장히 한 10년, 20년짜리 요인인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나라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밀레니얼 이코노미를 같이 쓴 사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외 사례 조사하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세 가지 특징 우리 이야기했던 거 토론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는 자동차 운전도 안 하려고 그래서 차도 안 산다. 집도 안 산다. 골프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다 틀렸어요. 네. 골프 붐이 이렇게 골프 붐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네. 미국에서 나왔던 퓨 리서치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얘기한 거니까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틀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무쳐서 못 웃어요. 그래서 우리 박 박사님하고 저하고도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성장 탄력이 둔화된 세상에서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이 밀레니얼 세대가 모두 이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그때 그 책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나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대 분할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세대 분할 안 할 것이다. 또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좋으면 차도 좋은 차 몰고 싶어 하는 건 다 똑같았고 또 자기 직장도 구하고 여친도 생기고 남친도 생기고 그러면 방 따로 얻어 나가면서 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지. 그 가구 분화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려니까 그게 또 추세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판단을 하기는 빠른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내신 이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이 책을 보면 챕터 제목 중에 하나가
눈에 딱 띄는 게 부동산 시장 전망이 틀렸을 때 대비하는 방법. 아, 맞습니다. 네. 사실은 명장 중에 이제 꼭 승리를 하는 장수만 있는 게 아니라 패전 처리를 잘하는 것도 명장이잖아요. 그게 진짜 명장.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상황에서?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미국 리츠 이야기를 이제 하려는 건데요. 예전에는 한국 부동산이랑 미국 부동산이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우리나라가 일단 부동산 시장이 잘 개방도 안 돼 있었고 금융 시장도 개방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특유의 신도시 개발 정책들이 있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 사이클들은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나라만 좀 다른 사이클들이 꽤 있었다. 뭐 대표적인 게 2011년, 10년에 있었던 보금자리 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그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특히 착공이 다 얼어붙었을 때 한국만 많이 지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2020년에 있었던 LH공사 사태 이후에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LH공사 사태를 잠깐 회귀해 보면 우리 예전부터 다 여기 개발할 거라는 거 알고 있던 토지지만 결국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미리 사뒀던 미리 나름했던 이런 분들이 일부 토지를 취득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어마어마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의 택지 공급 확대고 실제로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뤘어요. 저는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는 경기와 글로벌 금리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쪽으로 점점 가지.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특수한 사정들은 점점 효과가 약해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저는 내년까지 어려울 거예요라고 저는 이야기했는데 제가 틀릴 수 있거든요. 제 말 믿고 집을 안 샀다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이 뭐냐면 이상과 같은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의 동조화되는 흐름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 한국에는 없는 미국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게 많은데 한국은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 상품은 있는데 집에 투자할 상품은 없거든요. 생길 뻔했지만 없어졌잖아요.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아이 땡땡 투자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점점 세계 부동산 시장과 함께 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실제로 주가도 이제는 금리도 다 같이 가니 마지막 하나 남은 부동산도 점점 같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만에 하나 오를 리스크들을 대비하고 싶다면 미국 주거용 리츠를 사두면 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네. 더군다나 미국의 주거용 리츠의 장점이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지난 장기간 한 20 몇 년을 놓고 보면 대략 연평균 한 4% 정도 배당을 줬고 그 배당을 그냥 쓰면 안 되죠. 재투자하면 집값 오르는 거야 한 5% 4% 오를지 모르지만 연수익은 그걸 재투자하니까 연수익은 9% 1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품이 바로 그런 주거용 리츠들 또는 잘 분산된 리츠 상품들이 있으니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만나면 항상 이야기하다가 지치는 게 이거거든요. 박사님 근데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동의하는데 그 집이라는 게 주거용 집을 사는 거는 타이밍을 정말 잘 봐야 된다. 하우스 푸어 사태의 고점에서 한번 샀다고 생각해봐라. 그 뒤 당신이 버텼을 것 같냐. 정말 어렵다. 더군다나 부채를 끌어서 샀다면 힘들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투자가 어렵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 이거 타이밍 잡는 거 정부 규제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너무 어렵고 또 집을 산다 하더라도 그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세 번째로 가장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렸다가 금리 여건 달라지면 또 큰일 나는 지금 그런 거죠. 이 모든 리스크를 무릅쓰고 인생의 건 한 방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게 부동산인데 굳이 한국 부동산 살 필요 있냐. 특히 자산 상태가 그렇게 부채 없이 자산을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인생을 건 베팅을 그렇게 하고 집값 오르기를 기도하는 게 과연 올바른 재테크냐. 이런 측면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로 동조화되고 있는 흐름은 굉장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의 신시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추리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빚내서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걸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력이 안 된다 싶을 땐 빨리 터는 게 선수입니다. 아 근데 이제 팔려 그러면 억씩 떨어졌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1억은 뭐 작년에 억씩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가격은 잊어버리시고
그게 어렵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주식도 손절하기 힘든데 근데 지금 이거는 집은 억 단위. 근데 다행인 게 네. 손절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아, 네.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8개 정도 지역들은 제가 그냥 주기적으로 다니는 지역들인데 네. 취미생활이니까요. 그냥 현장의 가격을 보러 다니는데 급매물을 내놓으면 거래는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급매물이라는 게 작년 오른 것보다는 아직도 높아요. 근데 또 반대로 팔았다가 또 막 바로 반등할까 봐 그러니까 그 돈 여력을 만들어서 네. 그 반등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미국 리츠로 관리하라는 거죠. 그렇게 네.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켰다가 금리 높아지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시잖아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값에 내 아파트를 살 것인가?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최고가 갔던 가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매매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어차피 주택을 살리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만 지금 왜 거래가 안 되느냐 하면 팔려는 사람들은 작년의 역사적인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자꾸 책정하는 반면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그 작년에 올랐던 가격을 인정 안 하는 데서 거래가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중간 사이점에서 타입을 찾아야 되는 거지. 더 나아가 작년에 사서 안 올랐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역사적인 최고가, 특히 제가 일부 이야기했었던 지역들은 미분양 났던 집들이 2배, 3배 났던 지역들인데 거기서 내가 집을 사서 조금 손해보고 판다고 해서 내 샀던 가격도 안 된다. 세금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매매도 이제는 못하는 거죠. 항상 자기의 팔아야 되는 가격은 최고가고 자기는 무조건 급매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투자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을 팔았는데 집값 오르면 어떡하냐. 그 리스크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리츠 한번 주워 담아 보자라는 거죠. 네. 미국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집값 오르는 건 그대로 추종하면서 배당도 많이 준다. 거기다가 슈퍼달러, 미국 달러를 내 자산의 일부를 투자함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환율 급등, 경제가 어떤 위기로 가게 될 때 환차익을 넣는 효과들도 있다. 근데 왜 한 방에 사라 그러진 않냐 하면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니까 좀 타이밍 봐가면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책에서 연령대별로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눠서 투자 방법을 아예 연령대별로 나눴어요. 그럼 연령대별로 다르니까 이렇게 나눈 거겠죠? 그게 이제 그 투자를 해본 경험이 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법은 당연히 50대 투자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50대 투자법, 50대 투자법은 금을 비롯한 상품, 네. 부동산, 주식, 채권을 다 가지는 게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모방하는 거죠. 근데 왜 50대나 돼서야 그 전략을 액셉트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전략을 짜냐 하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해봐야, 경험을 해봐야, 그리고 50대는 이제 65세에 우리는 이제 65세 국민연금 받잖아요. 네, 네, 네. 그때까지 이제 한 10년을 버텨야 돼요. 네. 그 10년을 버티면서 자산을 굴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힘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글링을 하면서 드리블을 해야 돼요. 그만큼 힘든 일을 하려면 결국은 밸런스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20대한테 가가지고 금도 사고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그러면 이 사람 뭐 이야기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올해가 굉장히 좋은 20대의 투자 방법 쉬운 거부터 자, 주식에 올인했다가 어떻게 됐냐?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코인에 올인했다 어떻게 됐냐? 왜 내가 사면 고점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부 다 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음에 기회가 또 와요. 그리고 이번에 환율 오른 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달러 자산의 반, 돈이 생기는 대로, 우리 월급 받는 대로, 알바비 들어오는 대로 추석에서 떡값 받는 것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반반 사세요 좀. 투자의 기간이 길고요. 어디 하나 올인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재주가 없다라는 걸, 종목 고르는 능력 없다는 거 이번에 느끼셨죠? 그러면 여기서 좌절하고 가만히 엎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 뛸 때 또 아이고 나 늦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쉬운 거부터 합시다. 어려운 거부터는 나중에 하고요. 라고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의 심리적 단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30대쯤 되면 이제 자산도 좀 모았는데 지난번 투자했다가 벌기도 벌다가 손실 볼 때쯤 좀 리스크 관리도 하고 하면서 뭔가 경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주식 투자의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 왜냐? 앞으로 일할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투자 3분법. 30대니까 3가지.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미국 리츠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자산을 다각화시켜 나가고 이 자산의 성격이 어떤지 또 나는 고점에서 다 팔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을 부인할 수 있는 분들로 가면 갈수록 자산을 조금 나눠도 되고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가지고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눈높이도 낮아졌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지는데 처음부터 20대한테 가서 투자 4분법에서 금, 주식, 부동산, 채권으로 나눠서 하세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서 내가 돈 언제 버냐라는 질문이 먼저 나올 거고 또 그래서 올인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아 정말 참 답답하네요.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 50대니까 50대들의 투자자산법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차근차근 연령대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 맞게 또 부동산에 꽂혀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세대별로 적합한 전략들이 있지 않냐. 특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 연령별 투자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홍충익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